정치마수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홍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문회 보셨을 텐데요. 네. 적절했습니까? 질문들? 글쎄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장 국무위원 후보자를 인사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갖고 저희가 적절하냐를 따지긴 그렇지만 아마 어제 논란이 된 것은 아마 사상 전향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주체 사상을 버렸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은 그 질문의 전제가 한 주체 사상을 한때 신봉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후보자께서 과거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식의 질문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설사 그 사람이 어떤 공산주의 이념을 갖든 아니면 다른 이념을 갖는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학생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하고 4선 국회의원입니다. 서울에서 국민께서 선택하셨고 특히 구로 지역에서 4번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그런 분에게 사상 전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는 그 이인영 의원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청문회고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상 관련 부분을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예컨대 북한에서의 주체 사상이 북한 사회에서 적절했느냐 아니면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북한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면 주체 사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낼 수 있겠는데 당신이 주체 사상 신봉자라는 전제하에 사상을 버렸냐 안 버렸냐를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조 의원님. 4선 국회의원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언제까지나 확실하게 규명이 되거나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대신해서 4선이면 해소된 거 아닌가요? 국민들의 의혹이? 그 사선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가 물어보거나 또 TV 토론에서 물어보고 본인이 그에 대해서 깨끗하게 설명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시 물어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제 된 건가요? 저는 이인영 후보자는 잘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다른 후보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답변을 회피하면서 질문 자체를 공격을 했었어요. 장관 후보자 본인이나 동료 의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색깔론 아니냐 이러면서 질문 자체를 공격해가지고 뭉개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답은 안 하고 또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저거는 자기가 그런 그 주체 사상에 심취했던 적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깨끗하게 이제 버렸거나 하면 또 그냥 간단하게 그런 적 없습니다라든가. 또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딱 끝날 텐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색깔론 아니냐, 이러면서 막 공방을 더 이어가요. 그러니까 더 시끄럽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과거에 저게 심취했던 건 아닐까 또는 아직도 저걸 붙잡고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인영 그 후보자는 어제 이제 해소가 됐습니까? 조 의원님 보시기엔? 주체 사상을 신봉한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끄러울 일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후보가 그렇게 답변을 할 건데 다른 의원들이 왜 그런 질문했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어제도 이인영 후보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요. 후보자 자체도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는데 4선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4번 정도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의정활동, 또 그 사람이 해왔던 여러 가지 법안을 제출했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우리 국가 사회 질서에 위해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 질서가 부합하는 어떤 그 생각과 사고 그리고 어떤 정책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이 이미 됐다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질문 자체가 부적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조 의원님께서도 이미 이제 해명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주체 사상이 오늘날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한 국가로 성장했는데 똑같은 민족의 한반도의 절반인데 최근까지만 해도 같이 살아왔던 저 나라는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국가로 예. 전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주체 사상이라는 예. 시대 착오적인 걸 붙잡고 있었기 예.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세대의 학생 운동의 다수가 거기에 그 심취되고 함몰한 몰입된 예.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대화를 해보면 나이 들어서 또 사리분별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리될 걸로 봤는데 예. 일정 부분은 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공직에 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걱정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런 분이 아직도 공직에 있다라고 네. 하는 건 물론 저도 그 시대에 그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고 그 과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그런 사상을 여전히 갖고 공직에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이 문제 삼는 거는 어제 그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금 태영호 의원의 질문만이 지금 문제 부각돼서 그렇지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자주는 이게 북한에 이게 반미 자주화 이 얘기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이낙연 저 의원께서 반론을 한 게 7.4 남북공동성명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 합의했던 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갖고 자꾸 어떤 단어 하나를 갖고 친미, 뭐 반북, 반미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어제 우리 인사청문회가 권하고 있는 또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국무위원회 그 어떤 역량, 정책 역량이라든지 자질을 평가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이 특히 야당 측의 질문이 매우 그 수준에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방금 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질문 자체가 진짜 무슨 주체 사상을 신봉할 걸 의심해서가 아니고 약간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태영호 이게 옛날 얘기들 아닙니까? 보면 이런 어떤 사상검증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4선이라는 것이 그 4선을 할 동안 국민들이 검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여당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의외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젊은 학생 시기에 예.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예. 일방적으로 주입된 사상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기왕 이제 집권을 했고 나라의 이렇게 운명을 책임진 집권당에 또 장관 후보자로 나왔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깨끗한 정리를 또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그런 주체 사상의 세례를 받았고 그거를 신봉하면서 반체제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에 우리 세대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조 의원님 세대니까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인영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시대 전대의장 그 학번에는 주체 사상 아니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이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그 무렵은 학생 운동이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 아니면 어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뭐 홍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들 병역 문제 좀 여쭤봐야겠는데, 청문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후보자. 뭐 우리 당의 다수 의견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대북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그 구상을 갖고 있는가 또 꽉 막힌 남북을 이렇게 뚫어낼 그런 그 비전과 역량이 있는가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런 이제 신상 관련된 부분,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증명이 안 됐다. 그 자녀 청문 보고서 채택 못 하시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신 거죠? 그건 제가 뭐 우리 그쪽 해당 상임위에 의견을 못 들어봐서 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서 깨끗하게 소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걸 이제 거부하면서. 부모로서는 차마 그건 못하겠다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이 자꾸 이제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를 못 해내고 남겨두는 그런 측면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 자녀 의혹 관련된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그 호화 유학 스위스에 두 번째는 병역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뭐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그 맥주 판매 이 세 가지 정도가 구제되는데 하나하나가 어제 그 야당 측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하나도 제시 못했습니다. 의혹 수준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도리어 어제 그 자리에서 후보자가 대부분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유학 관련돼 가지고는 1년간 유학을 하는데 학비 1,200만 원, 그다음에 친구와 그 방을 같이 공동으로 쓰면서 생활비가 해서 한 1년 정도 3,000만 원 정도 해서 대략 그 정도 비용이라면 뭐 화유학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그 스위스 물가를 감안하면 저렴하게 전략해서 갔다 온 거고요. 그 송금 증명사항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요. 병역은? 예, 병역 문제인데 어제 병역 같은 경우에도 이인영 후보자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개인의 그 사실 질병 기록을 전체를 다 내놓는 거는 개인 정보 관련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과 관련 없는 다른 질병 사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핀셋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척추 관련 질환이 병역을 면제했을 만큼의 중대 질환이 아니냐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그 병무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병무청에서 찍은 엑스레이 자료가 있고 그거를 제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다른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2015년, 16년에 있었던 사안인데 아시겠지만 그 정도 시기에 어느 정치인이 진짜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자기 자식 병역을 불법으로 면제하려고 한 생각을 못할 사회 시기였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저희가 야당이었고요. 홍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면 그래서 야당은 지금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확인은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아직 뭐 야당 측에서 입장을 정확히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저는 정치 공세 아니라면 이거는 당연히 특별히 문제가 없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 검증 결과 보고서는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은 혹시 이인영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걱정되는 부분은 오히려 이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를 뚫어내려면은 기존에 실패했던 원인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접근으로 해야 되는데 이인영 장관 후보자의 관점이나 시각 또는 접근하는 방식이 이 직전에 실패했던 김현철 장관보다도 더 오히려 실패 요인이 더 많은 어떤 부분이? 대표적으로 내재적 접근법이란 걸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딱 저 관점에서 서서 하거든요. 물론 북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또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뭐 일정 부분 또 경청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문제됐던 거는 북한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 아예 동조를 해버리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진권 유지하려면은 뭐 봉건 공산당 일당 독재 봉건 세습 체제도 필요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핵도 만들어야 된다고 자위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핵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거 북한이 실패했던 그것 때문에 망했고 앞으로 또 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를 잘못이다. 그건 잘못됐다. 당신들 우물안 깨구리라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고쳐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고 이건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지적해 주는 게 북한을 도와주는 건데 그쪽에 이해하는 차원을 떠나서 아예 동조를 해버리고 잘못하는 걸 비호를 해버리고 그거에 더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무 발전이 없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시각에서 벗어나는 그 관점을 이인영 장관이 후보자가 딱 제시를 했으면 기대가 갔을 텐데.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이 지적이 워낙 오래된 여야였던 입장 차이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해서 좀 간단히 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셔야겠는데 동조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까지 소위 보수적 언론이나 보수 세력에서 우리를 비판한 게 이해와 동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건 다른데요. 이해하는 것조차 동의하는 것을 몰아붙였던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7.4 공동성명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이 금과 국적처럼 모시고 있는 박정희 정권에서 했던 겁니다. 상호 체제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저희가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화의 파트너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대책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이 부분 더 하시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이까지 하시죠. 자, 여당으로서는 요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부동산 문제요. 김현미 장관 11%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됐는데 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들께서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주택 가격 관련된 통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 하시는 분들 중에 하는 말이 통계가 없으면 신뢰할 수 없고 또 통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각자 통계를 지금 유리하게 써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주택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한 11% 예. 오른 게 맞고요. 예. 그거는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예.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아파트를 예.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 52%는 KB 부동산 예. 통계 수치입니다. 예. 이것은 주로 소위 얘기해서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 예. 그러니까 중위 가격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통계 근거가 다르단 말씀이시죠? 완전히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예.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느 통계든 간에 예. 부동산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11%라는 것을, 그러니까 국민과 체감이 좀 다른 네. 11%만의 통계를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네. 야당 측도 52%라는 거는 이건 다분히 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네. 정보성 그 동향이거든요. 네. 이거를 자꾸 강조한다면 도리어 부동산 시장을 더 부추기는 느낌이 있기 제가 때문에. 하나 홍 의원님 예, 여쭤보면은 야당이 공세적으로 50%짜리 자료를 가져나는 건 이해하는데 네. 그 정책을 한 당사자가 11%라는 아주 약간 좀 자기 편안한 그 수치를 들고 나온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러니까 통계를 할 때 그 정책 당국에서도 어느 한 통계가 그 약간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통계 한계, 그다음에 그 불가피한 면들을 설명을 다 하면서 각각의 통계의 장단점을 반영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1%는 약간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 의원님도? 11%라고 할 때는 그 수치를 가져왔던 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엔 제일 관심이 있는 특히 아파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가격의 동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통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 어떤 그 수치를 가져와서 이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데 동의하시는 네, 거죠? 그 통계를 갖고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없다라고 예.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갖고 그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나가면 경질 문제 자꾸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 글쎄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래서 지금은 지금 그 70 대책도 나오고 예. 장관이 책임을 지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을 별도로 불러서 얘기한 거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이번에 그 우리가 그 전쟁 중에 장소를 바꿀 수 예. 없듯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이후에 예. 적절한 시점에 제가 아는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분도 예. 아니거든요. 본인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연예나. 네. 자,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이 어제도 저도 그 자리에서 듣고 헛웃음이 나왔었는데 11%가 진짜라고 믿고 발언을 했다면 예. 국토부 장관은 지금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오는 발상 가지고 하면 정책 실패하는 게 뭐 당연하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 시세는 그보다 몇 배다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고 무책임한 거죠. 예. 통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중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가장 현실에 맞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계에 가까운 걸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정직한 또 책임 있는 장관의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걸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각자 입장에서 집값 동향에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예민하게 다 듣고 있고 우리 동네가 어떻고 우리 옆집이 어떻고 강남은 어떻고 지방은 어떻고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아니라 광풍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쭤본 부분은 경지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야당은? 진작에 그만두셨어야죠. 책임 있는 분이라면은 이 정권 3년 만에 대책을 22번을 내놓을 정도 되면은 10번째 정도 내놓을 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거 아니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실패한 전쟁이고 장관 그 오래 있을수록 더 실패의 상처 또 피해자가 희생자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해임하기 전에 본인이 책임을 느끼는 분이라면은 진작에 그만두셨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계신 것도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두시는 것도 또 대통령 생각이나 장관 생각이나 똑같다는 그 시그널입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통계를 하기하면 제가 일단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거는 지금 국토부가 장관이 인용한 통계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그 가격 기준으로 해도 많이 올랐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 10% 올랐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 13.5% 오른 겁니다. 그 동일한 한국 감정 통계를 갖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KB 부동산 경우도 박근혜 정부에서 한 7.9% 올랐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 한 21%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그 부분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과잉 유동성 그다음에 초저금리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국토부 장관이 어제
사과도 했고 예. 총리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인식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예. 이 문제를 시장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더 투명하고 장기적 플랜 하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금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요. 전 제일 궁금한 게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반대인가요? 수도를 옮기는 거는 뭐 예. 야당이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예.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건가요? 수도는 헌법이 정하는 사안이고 예. 우리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예.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예. 돼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법률로도 바꿀 수 있다. 예. 그리고 현재로 가더라도 이 잘하면 우리가 또 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 예.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예. 우리 코드에 맞는 그런 재판관이 다수이기 의원님, 때문에 제가 바꿀 그 수 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들어봐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어떤 그 행위 자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람직하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야당 지역 입장이? 균형 예. 발전, 또 지방 발전, 예. 수도권 분산, 또 수도권 과밀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야당이 별 예. 이견이 없습니다. 다 동의하는 것인데 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한 것처럼 수도를 이전한다든가 또는 그 행정 중심, 경제 중심 우리 그 MB 정부 때 제시했던 대안이 경제 중심 복합 도시였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예. 물론 이제 일부 정부 기관에 옮겨가면은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효과는 안 나온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까지 이제 그 행정수도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 이전한 이후로 지금까지 나타나는 성과를 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국회하고 저거 다 청와대랑 옮기자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니까 예, 예. 그건 헌법을 건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건 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절차 그 뜻이 있다면 그 절차부터 밟아야 되는데 예. 법률로 심지어 이제 헌법을 안 건드려도 된다 법률로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당 원내 예.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예. 그 절차상 하자는 뭐 여러 가지 양쪽에서 말씀하실 건데 그 과정에서 예. 이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옳으냐, 예. 아니면 아예 수도권으로서 가장 소외돼 있고 예. 가장 떨어져 있고 수도권 비대화 때문에 가장 그 왜소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수도권으로 모든 게 빨려 들어가는. 예. 그래서 더 낙후돼가는 저 먼 지방에다가 투자를 해야 옳은 것인가. 예. 그런 그거에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국민적 그 논의가 필요한 거죠. 예. 자, 여당은 예. 네, 우선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건 아니고요. 예. 이미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희가 15, 16년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좀 막자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자는 게 예. 큰 틀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꼼수 국면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이 사안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지금 비판하는 거고요. 네. 보다 장기적 사안으로 이 사안을 계속 추진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수도 전체가 이제는 그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 뭐 필요하면 사법기관까지 다 해서 전체로 내려가면 따라갈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장에 맡겨서 안 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분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나 할 수밖에 근데 없다는 게 법률로도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당이 그 입장을 좀 여쭤보려고요. 이거는 좀 두 가지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하나는 2004년도 헌재 판결이 예. 저희들은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관습법과 예. 경국대전까지 끌고 예. 왔었던 판단인데요.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게 논리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수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개헌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도 그 문제가 되니까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집권 초기에 그 개헌안을 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헌안이 뭐냐면 헌법적 근거로 법률에 유임할 수 있도록 그 헌법에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 헌법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부여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법률로 된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2004년의 판단이 불가침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헌재 판단도 바뀌는 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간통죄라든지 또는 낙태 등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판단들이 헌재에서 과거의 입장을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2004년도의 판단을 2020년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법안을 낸다면 헌재에서 다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헌재 판단을 다시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은 야당에서도 주장하는데 필요하다면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어쩔 수 없다면
뭐 다음 대선 시점에서 국민 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거 자체의 반대 찬성이 아직 뚜렷이 정해진 건 아니시죠? 이 이전 자체 그 절차를 논의해보자 그런 건가요? 그 아니요. 입장이 약간 들어도 약간 몰라서 더 제가. 근본적으로 예. 이 시점에서 그 정부 여당 쪽에서 이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예.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예. 홍 의원님께서는 그건 이제 정치 공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게 실행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이 할래는 의지가 진정성이 없다는 거지. 수도 이전은 헌법 사항이라는 걸 안다면은 예.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 좀 더 준비하고 예. 또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불쑥 이렇게 내밀었을 때는 그 여당이 지금 뭐 이슈가 좀 궁색한가 아니면 지금 악재들이 터져 나오니까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 내후년 또 그 선거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고백하셨듯이 뭐 또 재미 좀 봤다고 하는 그걸 또 되살려 가지고 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자당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 그 안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정도를 가장 예. 이제 예. 긍정적 의견이라고 보여지고 예. 나머지는 이 정부 여당이 진정성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던지는 이 이슈에 우리가 그 동조해주거나 박수칠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야당 의원들 중에 일부는 예. 뭐 전향제, 특히 충청권 의원이나 그렇습니다. 또 부산적이지만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향제 입장을 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원내대표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 특위를 만들자. 예. 그러니까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협의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되긴 안 될 겁니다. 예. 다만 국회가 충분하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든 그 법적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문제가 없게 제대로 잘 하자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다 됐는데 조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논의는 하자. 근데 왜 논의를 못 하겠다 그러냐? 이 어떤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죠. 진짜로 국토 균형 발전, 예. 지방 발전, 예. 수도권 분산, 과밀 해소 예. 그런 데 대한 그리고 국가 백년 대계, 예. 국가 백년 대계는 통일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관점을 여당이 가지고 있다면 예. 오히려 수도를 더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어제 듣던 여당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예. 북한을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북한을 배려하려면 북한 입장 뭡니까? 통일되면 기왕이면 통일 수도로 평양을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진정성을 갖는 걸 보여주려면 뭘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그런 걸 여당이?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위로 올려야 되고 그런 국가 백년 대회까지 포함해서 예,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진정성도 대화를 해야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것 예,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